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배치 계획으로 중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은 한국의 기술 능력을 가볍게 보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무기의 중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을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의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제로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올해 시험 발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ADD가 제작하겠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오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로운데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대한민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왔었습니다. 실제로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엔 카이스트,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 1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나로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고체 킥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상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으로 우리 공군은 이듬해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의 경우 이미 2007년 완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5로 전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마7 여기서 더 나아가 마1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ADD 개발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7, 마10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험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7 더 나아가 마10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7 속도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더해 마10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에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마10 속도를 구현하는 개발이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인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를 보이며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국은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미완성한 상태로 지난해 마5까지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뒤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던 만큼 한국의 성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을 들여온 것을 활용해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온 노력으로 지금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배치를 완료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으로 한국을 향해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팽틀리어스류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추진하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오커스에 제공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긴소를 오커스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이 방위동맹의 필라 2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문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의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3개국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필러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겁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된 군사동맹입니다. 이들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조달하는 필러일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필러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커스의 협력 제한이 무척이나 신경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국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격은 물론 요격거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오커스 협정에서 한국을 필러의 등급에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도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 중국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을 좌절시키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오커스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쓰이는 전파 고독의 스펙이 드러나며 중국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초음속 미사일에 EM급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사실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의 경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지형 상황에 맞춰 높게 비행하거나 낮게 비행이 가능하기에 미사일 생존성이 확 늘어난다는 특장점을 지닙니다. 때문에 전파 고도계는 군사 강국들이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아예 이전하지 않는 전략자산 무기로 꽁꽁 숨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이 된 전파 고도계 스펙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심설이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럴 것이 미래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고도계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자력으로 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이어온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둘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 번째 3형통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국 주요 관계자 외에도 캐나다, 호주, 페루 등 9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온 정부 인사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수식 후 신체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즉 잠수함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함정 4척의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에 보여준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적기에 납품 기일을 맞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 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온 HD현대중공업의 신체호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입니다. 신체호함은 최신 연료 전지와 납축 전지 추진 체계,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돼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 소나함 파탐지기 체계 등 주요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신체호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운용하는 해상 기반 수중킬 CHAIN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9개국 고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군함은 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이래 2010년 율곡 2함, 2012년 서해르 성룡함이 취업해 해군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섰고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울산급 호위함 배치 선도함인 충남함, 이지스 구축함 배치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KDDX 기본 설계까지 수행한 국보급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강조할 만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수출의 기회까지 넘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페루로부터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잠수함 2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한국 잠수함 장보고3 배치의 개조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 등이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함정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초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내건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5T의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영향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척당 구입 비용은 2조 3조 원 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 기비용이 최대 8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 점증하는 해상 위협과 이에 따른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1번함으로 지난 2021년 취역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에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1번함이 취역하고 곧이어 2번함이 진수된 타이게이급은 소류급 후계 잠수함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최신 공격 잠수함입니다. 길이 84.5m, 너비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은 약 3000T로 소류급 2950T보다 100T가량 무겁습니다. 533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89형 어뢰의 개량형인 18형 중어뢰와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일전은 뜨겁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형 범용 호위함은 해외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업체 모델이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후보 모델은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에미 KO A200입니다. 군함 11척을 구매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약 9조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4개국 호위함 모델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한 성능 갖춘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2파전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 충남급은 한 척에 4천억 원, 일본 모가미급은 한 척에 약 4,4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4,300T급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입니다.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 16셀 규모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T급 호위함에 해상자위대 2성급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FCS-3호의 염가형 모델 OPY-2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성급 전투함보다 전체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호주가 중시하는 대잠 센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멀티스태틱 기술을 도입한 모가미급이 충남급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업체와 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 경험 등에서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수한 커리어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출형 전투함은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잠수함 건조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이 파격적 조건으로 출혈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의 전투함을 호주가 외면한다면 그건 호주 해군의 크나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주전,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총집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에 이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3 배치일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1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 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3 배치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3 배치일 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함인 안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안무함에 이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3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이 조국 해양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이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고삼 배치 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이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1, 2, 3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 3배치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2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3 배치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에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망 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E 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E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E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E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E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E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E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군은 KE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E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E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E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E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E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E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총 1조 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E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E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E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에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 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E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 하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E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E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E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E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E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E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K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 추가 계약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E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PL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E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2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에는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호 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호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1000대 규모의 K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에 K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E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E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E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E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E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E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E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E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